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미국 파산법 개론, 파산 절차에서의 청구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산 채권이라고 하죠. 이제 파산법이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을 확정하는 방법, 즉 채무자의 채무가 무엇이고 그 채무에 사용될 재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파산재단, 그 다음에 조사확정, 그렇죠? 채권조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를 정해야 한다. 가져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장에서 살펴보게 될 청구권이 문제이다. 가지고 갈 무엇을 정하는 것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재산, 에셋이 문제이다. 두 주제 모두 파산법이 아닌 민사법에서부터 시작한다. 파산 절차에서 청구권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때 가장 강력한 것은 버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확립된 원칙, 즉 파산 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권리는 우선 채무자의 의무를 창조하는 기반이 되는 실체법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정규적으로 인용한다. 연방대법원의 교의적인 파산 판례 하나인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 대 존슨 사건은 채무자의 자산을 특정하기 위하여는 파산법이 아닌 민사법상의 기준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이제 버튼의 원칙입니다. 파산법에 특유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민사법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부부재산제 같은 것도 민사법에는 뭡니까? 부부별산제죠. 그래서 혼인 중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파산 절차에서만 환가를 하고 예외적으로 부부간에 어떤 명의신탁 재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위기 순간에 배우자한테 옮겨놓은 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 지금 민사법상으로도 가능하죠. 사행의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뭐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해지 얼마든지 약정에 의해서 서로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사법의 어떤 그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환가한다 그래서 민사법의 원칙을 어긴 건 아니죠.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제 버튼의 원칙이라 그래서 버튼의 원칙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에서 청구권의 확정은 어떻게 했냐. 채권자는 주로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직원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파산 신청을 할 때 채무자는 그의 부채와 채권자들의 성명, 주소가 적혀있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채권자 목록주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당신은 파산 안내문을 받고 당신이 가진 청구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거치게 될 첫 번째 절차는 채권 신고서라고 알려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출되고 나면 청구권은 이의가 없을 때 시인된다. 채권 신고서 제출의 결과는 당신의 채무자가 개인인지 기업인지 제7장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11장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채무자의 채권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7장 파산 절차를 신청한 개인 채무자가 당신의 채권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첫 번째 사건으로 다뤄보자. 그렇죠. 누락했을 때 아니면 일부러 누락했을 때 만약 당신이 파산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산의 분배를 못 받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파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523조 A3이 채무자에 대한 당신의 청구권이 면책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산 절차가 끝난 뒤에도 당신은 채무자를 계속 취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도 뭐 정확한 요건이 있죠. 우리나라 566조의 비면책 채권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만 비면책이죠. 채무자가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것, 고의적으로, 과실로 혹은 모르는 상태에서 과실은 아니고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모르니까 기재하지 못했다. 그런 면책입니다. 제7장 절차 안에서의 법인 기업에 대한 당신의 권리는 좀 다르다. 법인 기업의 삶은 파산 절차 종료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죠. 죽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만약 어떤 법인 기업이 제7장 절차를 신청한다면 당신의 청구권이 채권자 목록에 있는지 또는 당신이 파산 절차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자산에서 분배를 받으려면 파산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명히 말하자면 제7장 절차에서는 그 어떤 법인 기업의 채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 기업에서는 면책이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 법인 기업은 7장 절차 안에서 그의 모든 자산을 분배한 뒤 없어지죠. 소멸됩니다. 제7장 절차의 마지막에는 법인 기업의 모든 자산이 사라지고 당신이 청구권을 만족시켜줄 그 어떤 것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사라지는 겁니다. 법인은. 제11장은 이제 회생이라 그랬죠. 11장은 이제 절차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의 청구권이 채권자 목록에 없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전 채무를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청구권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1111조 A 및 룰 3003C. 그렇지만 실제의 결과는 채권자 목록에 없는 청구권 혹은 미약정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11장 절차에서는 법인 기업이 파산 절차 종료 후에도 삶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 기업의 채무는 모두 면책된다. 채권자 목록에 표시되어 있지 않던 것일지라도 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실권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채권자들도 채권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쵸? 일반적으로 청구권의 취급은 상당히 간단하다. 각 채권자들의 청구권의 금액은 채권자 목록에 표시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는 들 사이에서 각자 거기 있는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생각해내야 한다. 100명의 채권자가 있고 그들이 모두 채권자 목록에 표시되어 있으며 제대로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채무자는 그들에게 10,000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청구권은 평균 100불이지만 어떤 이는 10불, 어떤 이는 1000불 이상의 청구권을 갖고 있다. 채무자의 모든 자산은 1000불에 매각되었다. 그 파일을 어떻게 나눌까? 청구권의 금액에 비례한 배당 하에서 각 채권자는 각자 가진 청구권 금액의 10분의 1 받게 된다. 1000불의 청구권을 가진 자는 100달러를 받고 50불의 청구권을 가지는 5달러를 갖는다. 비례배당의 규칙은 일반 채권자들 각자의 청구권을 대략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이거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는 파산 절차가 없었을 때 각 채권자들이 파산 외적인 민사법상의 권리가 정확히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파산 절차가 그들 간의 각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경주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개별 권리 행사를 금지하죠. 우리는 자동 중지가 없을 때 어떤 채권자들은 전액 변제받고 어떤 채권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왔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없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다. 소액 채권자들은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비례적 배당액보다 더 많아서 받아야 한다고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거액의 채권자들은 잃을 것이 많아서 채무자를 감시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채권자들이 그들이 비례적 배당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이런 모든 주장에 일일이 답을 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례 배당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이루어질 분배 방법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대략 10분의 1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 배당이 자산을 배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탈무드에서 옷값 나누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100불이고 그에 대해 100불의 청구권을 가진 다액 채권자와 50불의 청구권을 가진 소액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비례 배당을 하면 각 채권자가 1달러당 67센트를 가질 것이다. 탈무드의 배당 규칙은 다른 전제에 시작한다. 소액 채권자가 50달러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50불만이 배당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50불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전부 다액 채권자가 가져간다. 다툼이 되고 있는 절반 부분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액 채권자는 75불을 받고 다툼의 대상이 않는 50불과 다툼의 대상이 된 50불의 소배당액, 소액 채권자는 25달러를 받는다. 이 배당의 방법은 논리 적용하고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원칙들이 바로 그 이유만으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경우에만 쓸모가 있다.
다시 비례 배당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보자. 룰 3010은 5달러 미만의 배당액은 지급해주지 않음을 규정한다. 수표를 끊는 것만 해도 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청구권 전액이 담보되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이 500불이라고 가정해보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자산으로부터 완전하게 담보된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담보채권자는 1달러당 100센트 또는 1000불 상당의 파이에서 500달러를 받는다. 나머지 500달러에서 관제인이 가져가는 비용, 더 중요한 것은 대체로 관제인이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보수, 관제인 비용을 지급한다.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이 비례 배당을 받는 것이다. 만약 남는 금액이 150불이라고 하고 일반 채권자들이 청구한 합계가 10,000불이면 1달러당 1.5센트의 비율로 배당한다. 만약 당신이 1000불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15달러를 배당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 600불의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 9달러를 배당받을 것이다.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다툼이 있는 미약정 청구권에도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파산법이 이러한 청구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된다.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그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 액수는 12,000불일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극심한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법적 책임은 100%이거나 0%이다.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주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다. 재판이 끝나야면 아직도 몇 년이나 남았다. 101조 하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에 다툼이 있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면 파산 판사는 간이한 재판 일정을 잡고 그것이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502조 B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제주자가 승소한다고 해도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것이다. 제11장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들이 1달러당 20센트 이상 받으면 대체로 운이 좋은 편이다. 20% 받는 거죠. 20% 정도 받으면 진짜 운 좋은 거죠. 제작자의 청구권이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 판사는 비파산법에 있어서의 실제법적 규칙과 파산법의 절차적 규칙을 따른다. 판사는 어떤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주 법률 쪽을 돌아보지만 사실에 관한 판단은 배심에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도 있다. 파산법원은 청구권의 가치를 조사 확정함에 있어서 형평법원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